점포를 찾는 요령과 그다음에 임대차법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시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상권 분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분들은 바로 점포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죠. 우리가 과연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막상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본인은 참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짧은 순간에 상담을 하고 이렇게 멘토링을 해드리면 뭐 그때부터 받아 적습니다. 본인은 많이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의 폭이 작다. 그래서 상권 분석에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바로 상품 분석이다. 이렇게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사업계획서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창업에서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뭐 거창하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이제 사업계획서라고 합니다. 사업계획서. 대체로 전체적인 이 아이템이 흘러왔던 어떤 추세 같은 거, 그다음에 현재 시장 현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동종업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을 하면 대략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 어떤 마진 체계나 수익 구조 이거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입지 조건이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아이템의 입지 조건이 어떤 것인지, 상권 유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상권의 유형으로 따지면 내 아이템은 B형이 맞는지 C형 상권이 맞는지 이런 걸 한번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적어보시는 게 좋겠고, 보다 구체적으로 대략 뭐 어느 지역의 어느 동, 그죠? 어느 지역의 어느 상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기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창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게 바로 이제 사업 계획서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대략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매장을 이 점포를 창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손님은 언제 몇 시에 가장 많이 올까, 그렇죠? 남녀의 성비를 보면은 어떤 뭐 남성은 몇 프로, 여성은 몇 프로,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올 건지,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그렇죠? 와서 예를 들면 뭐그 객단가로 따지면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한번 이 상품을 분석해보는 그런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선행돼야 이 아이템은 어떤 상권에 어울리겠는가를 이게 우리가 바로 연관 지을 수가 있겠죠. 이거 없이는 결국은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입지 조건만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은 상품 분석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상품이 분석이 됐으면 고객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상대할 고객은요, 연령으로 따지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직업으로 따지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고위 뭐 공무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많은 고객 중에 망망대해처럼 그렇게 많은 고객 중에 정작 우리 가게로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자, 이것을 타겟이라고 합니다. 타겟. 핵심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이 핵심 고객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을 해서 남녀의 비율, 그 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 그 상품의 어떤 구매 비율, 그 다음에 시간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의 직업, 연령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표로 정리해 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쭉 한번 그 비중을 한번 서로 구분해 주는 게 좋겠어요.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게 각 항목마다 100%의 비율로 해가지고 남자 70, 여자 30,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상품도 예를 들면 돈가스집이라고 하면은 돈가스가 한 30%, 우동이 20%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그 비율을 정해 보시는 게 좋겠다. 조심하실 것은 각각의 그 구분별로
동수의 비율이 나오는 거는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율을 한번 이렇게 차등해서 비율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다. 자, 상품 분석이 끝났고요. 고객 분석이 끝났죠. 예,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상권의 그 해당 업종의 입지 조건을 이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바로 이런 작업을 상권 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입지 조건에 따라서 점포를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상권 모델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품 분석도 했고 고객 분석을 했으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커피숍을 하나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배우 인구가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유동 인구는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그 다음에 경쟁 점수는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고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 그 업종에 필요한 입지 조건, 그런 것들을 설정해주는 그런 과정을 변수를 설정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의 설정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상품과 관련된 거, 입지 조건에 관련된 거.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거는 연령, 가구 특성, 그 다음에 주거의 성향. 예를 들면 아파트에 많이 사는지 일반 주택가에 많이 사는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상품에는 경쟁점 수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이 주로 많이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입지 조건에는 예를 들어 유동인구의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료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이런 것들을 골라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변수의 설정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고급 커피를 한다 그러면 유동인구는 반대로 없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배달형 치킨집을 한다면 배우 인구는 많은 게 좋겠다. 이런 것처럼 변수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설을 세우시고, 최종적으로 실제 현장에 나가서 혹은 온라인 상권 분석을 통해서 나온 값들로 그거를 비교해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상권 모델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표가 나오겠죠. 변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배우 인구는 많은 게 적은지 좋은지 적은 게 좋은지. 그래서 많은 게 좋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표시하시고,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C라고 표시하시고, 그래서 A, B, C, 보통은 이제 B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그 배달형 치킨 전문점이다. 그리고 내가 설정한 그 변수 중에서, 그러니까 변수라고 하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배우 인구를 하나 변수로 놨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치킨 전문점은 배우 인구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많은 게 좋은데 대략적으로 제가 그 반경 500m에 예를 들면 18,000명, 그 정도가 산다. 그러면 그거보다 많이 살면은 좋은 거죠. 그럼 그게 A. 그 다음에 한 10,000명이다. 그러면 C. 그다음 그 사이에 있으면 예를 들어 B.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설정하시고 구간을 나누시고,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하나의 이제 판정표가 되겠죠. 자, 이 판정표를 가지고 온라인 상권 분석을 하시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필드 리서치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값을 가지고 이 표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 보시는 거죠. 적어도 그 해당되는 그 값들이 B 이상 나온다면 그 점포는 내가 원하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점포를 얻으시면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저는요 20년간 이 일을 했지만 항상 할 때마다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실패하는 확률보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그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좋은 점포,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그 나에게 어울리는 점포를 찾는 어떤 그 입지 조건을 설계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경험을 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점포를 찾아야 되겠죠. 자, 점포를 찾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스텝별로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어떤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분에 맞는 입지 조건이 나왔다면 그 입지 조건에 부합될 것 같은 가상의 상권을 한번 이렇게 그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기왕이면 그냥 행정구역 단위로요. 일단 구 혹은 시군구별로 된다면 시 혹은 군 구별로 그래서 각 영역을 설정하시고 그 구 안에서도 그 조건에 맞는 대략의 상권들 아직 분석은 우리가 안 했어요. 그 대략의 상권을 한번 이렇게 뭐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상권을 가지고 실제로 뭐 온라인 상권 분석을 하시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시든 그 값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입지 판정표에 한번 대입을 시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략 어느 구에 어느 상권 혹은 뭐 구까지 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뭐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 이렇게요. 뭐 오산이면 오산 이렇게 몇 가지 상권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목록을 만드는 것을 셀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매핑입니다. 지도 위에 우리가 봤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의 뭐 서초구의 뱅뱅 사거리 상권이다. 그러면 뱅뱅 사거리 상권을 하나를 커다랗게 지도를 하나 출력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경쟁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사람들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렇게 표시하시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권을 그렇게 표시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보다 상세하게 상권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략의 상권 한번 지도를 예시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먹자골목이거든요. 먹자골목인데 그 블록별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장 나가 보면요,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뭐 어디다가 이거를 점포를 얻어야 될지 궁금해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 그 핵심 고객 연령대 이제 타겟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간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먹자 상권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래도 식사 중심인 고기라든가 횟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식사 시간이 좀 이릅니다. 이용 시간이 이르고요. 그 다음에 해물찜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보양식 같은 경우는 한 9시 정도. 그 이후에는 뭐가 되겠죠? 그 이후에는 뭐 예를 들면 전집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가요주점이라든가 더 늦겠죠. 골목마다 이용 시간대가 있을 것이고 그 가장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그 골목은 그런 업종끼리 몰려 있겠죠 아무래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비슷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몰려 있는 그 골목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곳에 점포를 내시면 크게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현장 가서 이렇게 지도를 직접 그려보시면서 그 업종에 해당 업종에 이렇게 몰려 있는 상태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격대라든가 연령대 그다음에 실제로 손님들이 들어왔던 어떤 좌석 점유율 같은 거를 표시해서 가장 이상적인 곳에 점포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포를 이제 찾았다면 사실 우리가 뭐 점포 하나를 바로 찾아서 계약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제 복수의 점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거를 이제 파일링이라고 합니다. 파일링. 그러니까 파일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파일링 안에는 점포의 기존에 있던 상호, 주소, 면적, 그다음에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수준, 그다음에 뭐 권리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점포의 상권의 유형, 뭐 이왕이면 뭐 A, B, C, D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여기는 역세권이다, 여기는 오피스 상권이다, 아파트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점포를 찾은 채널이 있겠죠. 이 부동산을 통해서 찾았는지, 혹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찾았는지,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점포를 들어가서 찾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상권의 지도와 거기에 점포의 그 위치, 그다음에 밑에 파일 그 목록을 하나 만드시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게 하나의 이제 점포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집을 구할 때 이게 부동산 관련된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그 해당 집을 누르면 거기에 뭐 준공 연도 나오고 그다음에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방이 몇 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 그 월 관리비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뭐 이런 것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의 점포 대장을 하나 만드시면 나중에 점포 계약할 때 굉장히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점포 찾을 때 사실 고민이 많죠. 점포는 참 마음에 드는데 임대료가 높아서 그렇죠. 그래서 통상 창업에서 우리 업계에서는 임대료 수준을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대략 3일 벌어서 임대료를 내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3일이면은 뭐 예를 들면 그게 30일이 월 영업 일수니까 3일이면 10% 되겠죠. 10%. 그래서 대략 10% 내외다. 근데 이게 외식업의 경우에 이제 이 정도 될 것이고요. 서비스업은요. 서비스업은 사실은 그 마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5일, 6일 일하고 장사하고 월세를 내도 크게 문제 없거든요. 결국은 이 월세에 대한 그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마진율과 같이 맞물려 있다. 마진율이 작으면 한 하루 이틀 만에 벌어서 월세를 내야 되고 마진율이 크면 조금 뭐 더디 가도 충분히 월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큰 업종들이 보시면 아주 좋은 목수의 그 점포를 내고 막 그러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포를 찾았다면요. 이제 법적인 어떤 그 계약 관계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될 건데 통상 이제 점포의 경우에는 두 가지 그 계약을 하죠. 하나가 이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이제 권리 계약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임대차 계약으로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점포 계약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특히 이제 앞서서 제일 먼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물주의 임대인의 성향이죠. 임대인의 성향. 저 예전에 한번 낭패를 본 기억이 있어요. 점포가 굉장히 싸게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하기 바로 초창기 시절인데 저도 이제 못 모르고 좋은 점포 찾았다고 이제 창업자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분이 다행스럽게 밤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점포는 굉장히 싸게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건물주 되시는 분이 이제 80이 넘으신 할머니신데 죽어도 1년만 계약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그 점포를 포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바로 그 직전에 계셨던 분이 화장품 가게를 하셨던 2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본인은 들어올 때 2천만 원 또 권리금까지 내셨는데 결국은 할머니가 결국은 1년만 계약하고 쫓아보내서 그리고 이분이 끝내 뭐 그 생을 마감하신 그런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소문이 나니까 점포가 안 나가겠죠. 이게 당연히 싸게 나왔을 텐데 저는 그거 세심하게 제가 살피질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계약을 안 해서 다행이긴 했는데 이 건물주의 성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하실 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뭐 철거를 누가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특히 양도양수 계약을 할 때 권리금 어떤 것들 시설까지도 두고 갈 건지 이런 거 판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임대료 인상 같은 거 이거 뭐 어떤 뭐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등등을 여러분들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다 꼭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몇 가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에는요. 다행스럽게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거든요. 현재요. 있고요. 계속해서 이게 그 진화돼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만드는데 급급해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보호를 못했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요. 임차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 창업자를 위한 그런 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임대 계약의 갱신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에 대한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임차인을 위해서 이렇게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때 중요한 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세하다라고 판단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보증금이 10억에 월세가 뭐 1억씩 되는 점포를 보호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증금의 한도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역마다 좀 틀린데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뭐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증금 더하기 가로 열고 월세 곱하기 100 가로 닫고 이게 바로 환산 보증금의 합계인데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에 월세 200이다 그러면 5천만 원 더하기 가로 열고 200만 원 곱하기 100. 그럼 200만 원 곱하기 100이면 2억이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에다가 더하기 2억을 하면 2억 5천인데 그게 지역마다 틀리다. 예를 들면 서울은 현재 9억까지 이 환산보증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다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에 200짜리는 다 보호를 받는데 예를 들면 뭐 저쪽 그 섬이라든가 이런 곳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낮겠죠. 그러니까 5천에 200은 굉장히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보이겠죠. 다행스럽게도 이건 가장 낮은 게 3억 7천만 원까지니까 웬만한 이 5천에 200은 다 보호를 받겠죠. 그러니까 다 그 한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서울은 9억, 그다음에 부산이나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은 6억 5천만 원까지 다 보호를 받는다. 근데 이 보호를 받는 게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대략 있는데요. 첫째가 계약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면 갱신 요구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2년 계약을 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갱신을 할 수 있는 본인이 창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싶다면 최장 현재는 10년까지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건물이 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체로 임차인은 후순위자가 많아요. 그리고 금액이 작아서 채권 그 금액이 작아서 보통 은행이 먼저 선점해서 다 그 경매 넘어가면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우선 변제를 받는 권한이 있는데요. 임차인은 이 한도 안에 있으면 근데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금액이 아주 작습니다.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갱신 요구권인데 본인이 원하면은 계속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요.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계속 장사할 생각이 있으시면 월세는 기왕이면 계좌로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다 판단이 되고요. 함부로 통상 이거를 이제 그 전대라고 하죠. 내가 임대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걸 또 제3자에게 또 임차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전대차는 주인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건물의 구조를 함부로 바꾸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 조심하시라. 이거 만약에 어기는 경우에는 주인이 거절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실 그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갔었죠. 대부분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이사 비용만 좀 받고 이렇게 말았는데 지금은 최초 계약할 때 건축주가 알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이제 꼭 기억하셔가지고 계약하실 때 꼭 그걸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은 보호를 받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건물주가 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주지는 않는데 다만
권리금을 임차인이 챙기려고 확보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건물주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잔여 6개월 전부터는 새롭게 하겠다는 분을 임차인이 데리고 오면 그 건물주가 그분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그거를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략 그 중개 수수료도 궁금하실 거예요. 중개 수수료는 통상 상가는 이렇습니다. 환산 보증금의 합계와 더하기 권리금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거기에 0.9%를 계산해 보시면 대략 금액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약하실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계약서를 쓰시는 거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요. 바로 소재지 주소, 그죠? 소재지 주소와 등기부상에, 그죠? 건물도 다 등기부가 있거든요. 등기부상의 주소가 일치하시는지 꼭 기억하시고, 건물 소유주와 임대인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가끔 계약하실 때 그 부인이나 자녀나 제3자 관리인이 나와서 계약하시는 경우 있는데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위임장에 인감도장까지 다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시기를 바라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시라.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업종의 용도와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그를 이렇게 그 용도를 변경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차장이나 정화재 그런 그 용량 같은 것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맞아서 실제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점포를 포기한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반드시 임대차 계약하실 때 건축물 관리자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